네, 우리 시대 인권 변호사 1세대 하면은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뭐 동백님 사건,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등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의 중심에 항상 서 계셨던 분입니다. 시대의 상처를 함께한 살아있는 변호사 한승원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에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내가 어떤 때 나도 이걸 헤드폰을 낀 적이 있어. 아, 근데 음이 좀 집중되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잘 들리시죠? 그냥 해봐. 건강은 어떠십니까? 지금 뵈니까 많이 마르신 거 빼고는 뭐 건강하신 것 같은데 실제 건강 어떠세요? 그렇지. 그날 마르신 거 빼고는 이란 건 그냥 그게 건강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데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때 네, 어디가 아프다고 이러고 엄살 떨면 네, 국민에 대한 그 예의가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오실 때는 저희들이 모시러 간다 그러니까 또 혼자 오셨잖아요. 뭐 타고 오셨습니까? 에, 젊어서는 모시런다면 그대로 거기에 순응했는데 제가 과거에 좀 안다그런 지하 운동을 좀 해서 네, 지금 교통도 그 지하 쪽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고 옵니다. 지하철 타고 오셨다는 말씀을 어렵게 네. 하신 거죠? 그 시간 예측이 가능하고 예, 좀 안락하잖아요. 예, 그만한 지하철을 갖춘 나라가 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예. 한승원 변호사님 원래 이렇게 재밌는 분이세요? 농담을 되게 뭐랄까요?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몇 가지 농담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뭐 별로 그러지 않은데 그렇다고 또 있는 네, 그대로만 표현하면은 때로는 너무 씁쓸하고 네, 우울하고 네, 맥빠지니까 예. 거기에 약간의 그 첨가제를 좀 붙이죠. 아마 이 한승원 변호사님 이게 기사로 신문 기사로나 알고 뉴스에서만 보셨던 분들은 이렇게 인터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나라고. 저희가 이번에 모신 거는 사실은 어 이번에 내신 책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기회를 한번 원래 모시고 싶었지만 모셨습니다. 일단 책 얘기 잠깐 해볼게요. 예, 책 제목이 보니까 그분을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분이 누굽니까? 그건 독자가 이 책을 사서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그분이 보니까 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되게 물론이죠. 여러 분을 아마 쓰셨더라고요. 보니까 옛날 분으로 보면은 뭐 전봉준 장군, 녹두 그렇죠. 장군, 예.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어령 교수님, 그리고 뭐 이응로 화백 다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분들입니다. 광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아라 선생님 등등등. 이게 어떤 분들을 모은 겁니까 예. 이게? 그 머리말에도 제가 예, 잠깐 썼습니다만 뭐가 한 시대를 네, 걱정하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나라의 어려움이라든가 음, 사회의 부조리를 바로잡고자 애썼던 분들 음, 이름만 들어도 그분이라면 그분이 아니었다면 할 만한 분들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다 직접 아니 그럴 일은 없겠군요. 전봉준 장군을 직접 만나실 수는 없었을 에, 거고. 그러니까 어떤 공적인 그런 그 기준 예, 말고도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접점을 가지고 있거나 네, 교분이 있거나 네, 내가 이제 모시고 또 배운 점이 있는 음, 인연이 있는 분만 음. 여기 담았습니다. 그럼 전봉준 장군은 무슨 인연이 있냐? 그러니까요. 그게 궁금해요. 인연이 있죠. 그분은 아시다시피 통학 농민혁명을 일으킨 지도자입니까? 네, 바로 그 통학 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을 제가 10년을 했습니다. 아하, 그러면 어디 살아서 한두 번 만나서 전봉준 장군하고 차 좀 마셨다고 해서 뭐 인연이 있겠어요. 그런데 10년을 기념사업을 하고 네, 또 나는 이제
물러섰지만은 지금도 꾸준히 네. 그 동학농민혁명의 의미를 역사 속에 심기 위해서 네. 아직도 힘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이 책에 모실만 하죠. 아하. 단지 여기 그 맨 앞에 나온 것은 네. 이 순서가 네. 배열 순서가 이 세상의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신 분입니다. 아, 그렇군요. 선착순대로 넣으셨군요. 혹시 이렇게 사람을 어쨌든 책 한 권에 다 수록을 해야 되니까 이 추리다 보면은 이분은 좀 빼기 힘들었는데 다음번으로 좀 밀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분이 있습니까? 너무 빼기가 힘들었던 분. 우선 책이니까 네, 분량상의 그렇죠. 제약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분을 모실까 네, 거기에 대한 자료나 준비된 글을 내가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네, 라는 것을 일괄해서 한번 이렇게 모아가지고 네, 출판사하고 검토를 했어요. 예, 그래서 어느 것은 뭐 뺀다. 네, 또 누구는 당연히 들어갈 만하지만 이렇게 되면 책이 비대해져가지고 네, 어려우니까 뺐다 해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했는데 그게 무슨 그 송거나 입시 당락처럼 그런 건 아니고 예, 이 다음에 이런 책을 또 낸다면 정말 모시고 싶은 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라는 건 뭐 물론 복수인데 네, 원래 책 이름은요 그때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내 마음 속의 그들 음, 그게 참 좋은 제목이었는데 네. 그 전에 문고판 낼 때 그 책의 세월을 써먹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아주 담백하게 네. 그러고 쓰자 해서 음, 그분을 생각한다. 예. 아무 그러니까 이게 수식이라던가 네. 그런 거 없이 책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예. 여기에 수록된 그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아마 선착순대로 해서 맨 마지막에 자리를 주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아까 인연이 있는 사람들만 예. 수록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인연이 있으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가니까 네. 현직 대통령이니까 뭐 거기다가 이렇게 예우해서 27명 속에 합격자로 해서 모신 걸로 아는데 그건 아니고요. 예. 1975년 봄에 제가 반공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징역 살고 있을 때 서울구치소에. 네. 경희대학생 문재인 군이 시위하다가 잡혀와가지고 저하고 같은 층에 감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 경희대학생 학생이었죠. 네. 학생회 무슨 부장, 총무부장인가 했어요. 그 총학생회 뭐 이런 데서 일을 했던 그렇죠. 모양이네요. 예. 그게 이제 뭐 같이 징역 사는 몸이니까 달리 서로 돌봐주고 할 건 없고 네. 한여름에 시위 현장에서 붙들려서 경찰 조사 거쳐왔으니까 네. 얼마나 참 내의도 그렇고 뭐 몸이 엉망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축해 놨던 그 메리아스 한 벌을 교도관한테 부탁해서 그 전달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 근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학생은 아니었을 거 아니 아니에요? 모르죠 그냥. 그냥. 다만 시위하다 잡혀온 학생이다. 아하. 그러면 뭐 전부 내 아우고 내 아들이고 조카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했는데 그러고 세월이 흘렀죠. 네. 근데 2012년이던가 문재인 변호사가 운명이라고 하는 그런 자전적인 책을 낼 때 네, 맞아요. 그 안에 보니까 그때 그 메리아스 옷 입었다는 얘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여러분으로부터 인사를 받았지 제가. 그럼 문재인 당시 변호사, 그러니까 학생은 그 메리아스가 한승환 변호사님한테 받은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모양이네요. 예. 아마 누가 보냈냐 하면은 교도관이 그 정도는 귀뜸을 해주지 않을까. 그랬겠네요. 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네. 그 이름을 떠올렸고 네. 또 그 책 나오기 전에 제가 부산 쪽에 네. 일이 있어서 이제 가면은 노무현 변호사 만나면 문재인 변호사가 거의 동시에 나와서 예. 인사도 하고 그럴 때 그때 구두로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야 뭐 그 생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냐고
뭐 기억하고 있으니까 참 다행이라고 막 그런 정도의 얘기를 주고받았죠. 예. 어쨌든 뭐 그 인연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 책에 수록되는 영광을 아시게 되셨네요. 그렇죠. 그 서울구치소의 그 인연이 아니면 네, 뭐 대통령이라고 해서 여기 이 반열에 넣어지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점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얘기 잠깐 네. 좀 여쭤볼게요. 뭐 우리나라의 1호 인권 변호사 이런 건 많이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법조인, 그러니까 변호사, 이건 어떻게 이 길로 가게 되신 거죠? 처음에 진로를 잡으실 때? 그거 다 말하면 제가 성취보다도 불합격, 맞아 성취 못한 얘기를 먼저 해야죠. 예. 이 법조인은 제 지망 1, 2, 3, 4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어렵게 참그 초등학교도 나오고 사범학교 들어가면 학비도 아주 저렴하고 네. 또 졸업 후에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예. 선생님이 거의 보장되는 시절입니다. 사범학교요. 예. 예. 그래서 사범학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 그 이제 첫 지망이 떨어지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학교 다니면서 벌이도 되고 네. 뭔가 요새 말로 짭을 가르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 한 것이 KBS 아나운서 시험. KBS 아나운서 공고가 시험을 나와서 치셨어요? 그때 아, 라디오 시대죠. 예. 그 라디오 뉴스 공지를 듣고 예. 아나운서 시험을 쳤습니다. 네. 그런데 뭐 떨어지고요. 이제 국어 시험에 애국가 1절을 정확히 쓰라게 나오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뉴스를 예. 낭독해보라고 해서 실기도 봤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그 뉴스를 낭독을 했어요. 예. 하나도 틀림없이 건사하게 잘 했습니다. 네. 그런데도 떨어졌어요. 오. 그 잘은 모르지만은 네. 그때만 해도 아주 한국전쟁 시즌 직후니까 네. 우리나라의 그 방송의 수준이랄까 그런 게 지금도 그대로 나갑니다만 이 저 같은 이 특색 있는 목소리 허스키 보이스를 알아들 때가 아니고 예. 이렇게 관상에서 옥이 굴러가는 그런 그 고운 음성만 가지고 네. 평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제가 그때 시대를 잘못 만나서 아나운서 시험에 떨어졌죠. 아마 TV였으면 붙으셨을 텐데. 그러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언론인이 되고 싶었는데 기자요. 예, 네. 6.25 시전 후에 그 아주 혼란하고 네. 여러 가지로 좀 피폐한 그런 환경 속에서 올바른 언론인 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총괄하면 1. 사범학교, 2. 아나운서, 3. 기자 예. 다 이제 뜻을 못 이었으니까 야구로 말하면 삼진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이거 생업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야 되니까 네.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하면은 취업 걱정은 면한다더라. 네. 그 주위에서 그러길래 그래 그럼 나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고 그 고시 공부를 했어요. 네. 그것도 처음 응시할 때는 또 떨어졌습니다. 네. 저는 그냥 보면 떨어져요. 보면 떨어져. 그러다가 1년 후에 조금 다시 도전했더니 그때 이제 든 겁니다. 네. 어떻게 해서 그때는 됐나 알아보니까 용케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군법무관, 검사 거쳐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시려다가 떨어지고 이 변호사 길을 걸으셨을 때는 이게 어떤 생업으로서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러면은 좀 남들 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돈 벌고 이렇게 변호사 활동하고 이랬으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되신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한 대로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이제
제가 검사를 할 때는 네, 뭐 검사 월급이 적다 많다가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제약이 참 많은 직업입니다. 예, 조심스럽고 네, 이거 조금 자유스럽게 살자. 네, 따님에서 사표를 던지고 변호사가 되고 또 변호사 되면 검사 월급보다는 좀 수입도 많이 올려서 그러니까요. 가족들 고생 안 시키고 이러고 싶죠. 예, 그런 생각이 개입이 됐었는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 독재가 한참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네, 제가 그만둔 1965년 기준으로 말하면 월남 파병이라든가 국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이 반독재 저항운동이 아주 이렇게 격화될 때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주로 학원, 사회단체, 종교단체가 반정부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대한 뭐랄까 탄압으로 많이 잡혀 들어갔어요. 네, 잡혀 들어간 변호사가 시하는데 네, 그런 그 정부가 눈을 부라리고 막 미워하는 사람은 잡혀갔는데도 변호사들이 변호에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예, 잘못하면 자기도 당하니까. 예, 예, 그전 변호사로 있으면서 변호를 잘해서가 아니라 아무도 변호를 안 하면 적어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바라잡자고 하다가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는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나라도 그냥 나서서 접견도 하고 네, 또 법정에 가서 할 수 있는 일 있으면 변호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그거 10년, 20년 그 소위 말하는 그 시국사건 변호사, 인권 변호사라고 모두 그러시는데 저는 그 표현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시국사건 변호사로서 20년, 30년 이렇게 갈지는 모르고 한때 이렇게 정부하고 격돌하다 보면은 뭐 거기에서 순환을 또 겪는 사람 있기 마련이고 변호하면 또 석방되고 이렇게 끝날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의외로 장기화되니까 예, 저도 예상하지 않았고 저도 원치 않았는데 시국 사건에 제가 거의 이제 모든 사건에 끌려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인권 변호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죠. 그 10년, 20년, 뭐 30년, 40년 이 세월이 사실 그렇게 지금 말씀이야 이제 지나간 세월이니까 쉽게 하시지만은 쉬운 세월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걸 버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오는 거죠? 제가 참 심신이 강건하지 못해서 의지도 사실 박약합니다. 그리고 무슨 뭐 대범하게 뭐 이런 사람도 못 되고 한데 왜 그 시국 사건 변호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네, 그러고 나섰느냐 하는 건 뭐랄까 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네, 돌봐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변호사란 사람마저 그걸 외면하면은 네, 그럼 큰 가책을 받겠더라고요 나중에. 그래서 효과 여하간에 열심히 변호를 하면은 내가 가책을 면하고 살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변호를 좀 많이 했죠. 양심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글쎄 그런 말 감히 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건 있어요. 내가 당당하고 자랑스럽지는 못하더라도 네, 이렇게 부끄럽게는 살지 말자. 네, 부끄러운 것은 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하면서 이 변호사로서의 내 직위를 간다면 그 보람도 있고 네. 좋다. 이런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변호사님이 그런 변호를 쭉 하다가 투옥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심지어 변호사 자격도 상실될 위험에 또 빠지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참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하리라고 그렇게까지 장기화된 싸움에 내가 휘말려 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네, 그건 제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건도 허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버텼냐? 네. 버티는 힘을 굳이 말하면 네. 저는 피고인들한테서 용기를 배우고 피고인들의 가는 길이 옳다는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굳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올바른 생각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고 네. 그리고 이 배척을 안 당한다면 예. 처벌을 안 당하려면 이건 정부가 정치가 민주적이어야겠다 해서 결국 그 시국사건 변호사를 하면서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발을 넓히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서 배웠냐면 미안하지만 전 변호사지만은 피고인들한테 배워서 제가 꾸준히 변호를 하게 된 겁니다. 피고인들한테 배웠다. 근데 이 지금까지 보면 한 시국 사건을 한 100건 넘게 변호를 하신 걸로 이렇게 보도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저 숫자로 정확한 통계를 다 낸 건 아닌데 네네. 아이고, 몇 년도인가 제가 변호한 사건의 실록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전부 사건 기록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예.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에 당사자 된 분들한테 이 사건 가지고 뭔가 꼭 써 남기고 싶은 거 있으면 원고를 보내주시오. 네. 라고 이렇게 통지를 했을 때 그때 60 몇 분이 거기에 대한 그 응신 네. 원고를 보내왔어요. 예. 그런데 그때 해보니까 한 절반 정도가 응답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산을 하면은 100건이 넘는구나 예. 이렇게 생각했죠. 물론 이제 그분을 생각한다에 이제 인물들을 고르기도 굉장히 힘드셨겠지만은 그 100건이 넘는 그 사건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할까요? 좀 들려주시고 싶은 사건이 어떤 게 있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체험을 네. 통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으로부터 개인적인 어떤 계기로 뭔가를 배우게 된 네. 이런 분들만 이렇게 모셨거든요. 네. 그런데 그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평소에 어떤 인연으로 제가 그분들에 대한 글을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문집을 만들고 또 세상편 사람한테는 추모하는 글을 책으로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평상시에 써모았던 글들을 우선적으로 엮은 겁니다. 네. 이번에 책 내기 위해서 다시 쓴 것은 그 원고의 미흡한 점을 조금 보완하고 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어떤 설명을 조금 더 네. 한다든가 이렇게 했죠. 해서 거기에 27분 말고도 더 많이 네. 이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정말. 네. 그걸 다 못한 건 그건 뭐 출판물의 한계라는 게 있잖아요. 예. 사건들 중에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사건 뭐 이런 게 혹시 꼽으실 만한 이제 게? 제일 기억에 남는다는 기준이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그러니까 거창한 탄압 네. 그리고 또 거창한 처벌 네. 그리고 결과도 참담한 이런 걸 막 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볼 때 1974년 봄에 있었던 대통령 긴급조치 4호 소위 민청학년 사건을 예.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긴급조치 1호 4호는 뭐냐면 긴급조치 그러니까 국회 의결도 아닌 네. 대통령 명령으로 이렇게 긴급조치를 만들어 가지고 유신헌법 개정하자 하고 비판만 해도 징역 15년에 처하는 그런 그 아주 잘못된 장치였죠. 그런 그 장치를 가지고 민청학년은 그러니까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수님들, 지식인들을 그야말로 일망타진한 그런 사건입니다. 입건 조사한 게 아마 한 1200명 되고 기소한 것이 한 80명 되고 그 중에 이제
또 민청학년이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했는데 그 배후에는 인혁당이 있다. 네. 인혁당 재건이 사건까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재판을 할 때 결국 사형수가 8명이나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는 제가 변호했던 분도 형집행을 받고 저 세상으로 갔죠. 그 사건 제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사법살인이라고 하는 네. 세계적인 국제적인 기구에서 사법살인이라고 아주 딱 이름을 붙인 네. 그런 그 만행을 박정희 정권이 했기 때문에 네. 징역을 산다면 나오는 날이 있겠죠. 네. 그러나 정말 그 처형에 대해서 저 세상에 간 분들은 몇십 년 후에 재심에서 무죄가 100번 무죄 판결을 난들 죽은 목숨이 살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애통하고 애절한 걸 다 말할 수가 없죠.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인도 그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인혁당 사건으로 8분 처형되는 중에는 제가 변호했던 경북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의 여정남 씨가 들어 있습니다. 여정남 씨요. 네. 이건 민청학년 사건하고 이렇게 같이 엮기 위해서 기소를 민청학생 공소장에다 끼워넣는데 네. 사실 서울에 있는 운동권 학생들하고 왕래하면서 뭐 여러 가지 운동이니까 네. 상의도 하고 뭐 했던 그걸 이제 정부 전복 또 뭐 인혁당하고 네. 관여를 해서 그 처형됐어요. 네. 처형된 날 아침에 그때 저도 변호인 저도 방공법으로 그 같은 서울기소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날 새벽에 그런 처형이 있는 거 꿈에도 모르고 잠만 자고 나중에서 이제 그걸 알았죠. 사형 판결을 받으면 네. 보통 재심의 기회를 줍니다.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인혁당 사건은 판결이 나고 하루는 단 하루도 아닌 18시간 만에 전부 사형집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건 정말 천인공노할 야만적인 짓을 했거든요. 네. 거기에 변호인이었던 게 그냥 여러 사건 맡았던 변호한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는 그냥 덮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기회가 있으면 제가 글을 써서 그분들 억울한 것도 세상에 네. 호소하고 또 그런 재판을 한 법원에 대한 네. 그런 공격도 반복하고 그렇게 했죠. 그건 굉장히 좀 비극적인 어떤 기억이시네요. 네. 당시에 또 구치소에 계셔가지고 그 상황 자체도 전해 들을 수가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요즘 얘기도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해요. 요즘 얘기는 뭐냐면은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이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사법농단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있고 지금 뭐 재판 중입니다. 재판 중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쭉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니까 평생을 법조인으로 사셨고 이 대법원의 사법농단이라든가 그 이후에 진행된 어떤 사건들. 사법은 그 사명이 신성하고 네. 또 독립성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또 사람이 하는 판결이니까 네. 고의가 아니지만 오판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꾸준히 거기에 대한 감시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전부터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사법농단이라는 것은 네. 외부의 간섭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네. 참 그 힘에 못 이겨서 정치 권력에 끌려갔다. 네. 그 비위에 맞추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집권 세력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서로 상의해가면서 사법 판결을 그르쳤다. 이런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전에도 사법권 독립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나쁜 작용만
개입 안 하면 사법부 독립된다. 아니다. 그거보다도 위험한 것은 사법부 내에 네. 이런저런 그 연고랄까 요소를 해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스스로 짓밟는 외풍이 아닌 이른바 내풍이 참 중요하다. 외풍은 나중에 어디서 담소가 생겨서 공격이라도 하는데 사법부 내에서 일어나는 내풍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에 더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제 글을 보면 내풍 얘기는 다른 분들이 하고 저는 내풍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아하. 바로 그 내풍이 사법농단의 실체가 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뭔가 하면은 청와대하고 상의를 하고 또 뭐가 한다면 대법원장이 판결만 어떻게 하라고 하고 지금 재판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판사들이 스스로 자기 모독적인 처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 법관들 구속하고 심지어 대법원장도 구속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재판 과정에서 또 보면 그분들이 반성하는 것 같지는 않고 예.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이해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그 많은 그 사법부의 법관들이 정말 법관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네. 큰 사명감을 가지고 계속 사법을 끌어나가야 하는데 지금 뭐랄까 좀 갈팡질팡하고 있거든요. 이것 좀 하루속히 이게 이제 수습이 돼야 하는데 참 걱정스럽습니다. 어떤 게 제일 부족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이 사법부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이게 사법부의 독립, 예. 사법권의 독립 그러지만 사실은 사법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법관 개개인의 독립입니다. 예. 그게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법부 내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네. 판결을 그르쳐도 그건 사법권 독립 침해예요. 음. 외부에서 꼭 쳐들어가서가 아니라. 그런데 지금 그 법원 내부에서 네. 또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생각보다는 훨씬 심각한 그런 증세를 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믿고 기대했던 한국의 사법부가 오늘날 대법원장이 구속되고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이런 지경에 왔을 때까지 모두 뭐 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이제 이번 기회에 참 때가 늦었지만은 이른바 사법농단이 네. 일소가 되고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그야말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사법부는 그렇다 치고요. 뭐 사회 전반적으로요. 뭐 어제는 이제 남북미 정상이 만나기도 했고 최근에 이제 쭉 이렇게 평생을 사실은 이 시대와 호흡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사회 제가 그냥 이거는 좀 뭐랄까 추상적인 질문인데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나가고 있다고 보세요? 발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네요. 궁금해서요. 예, 저는 희망을 잃지 않고 예. 어떤 기대를 하는 가운데 세상사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참 말도 다 할 수 없는 여러 곡절, 네. 부조리, 부패 참 많았지만은 그래도 뭔가에 또 계기에서 그게 바로잡히고 가령 4.19가 있고 네. 5.16이 있었지만 또 5.16 세력을 이렇게 물리치고 어느 정도 민주화의 기초를 잡는 그런 또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어떤 이벤트가 생기고 또 그것이 이제 제대로 참 먹혀 들어가지 않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새로운 세력이 나서서 그걸 또 이게 바로잡고 하는 그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뭔가 그냥 스트레이트로 쭉 한 번에 그냥 좋은 길만 나서버리면 좋지만은 그건 아니고 네. 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광복 70년 되던 해에 네. 누가 그랬어요? 하도 이게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실망하고 뭐 기뻐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광복 70년이 아니라 왕복 70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왕복 70년 글쎄 그건 서운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한결 뭐랄까 어떤 희망 네.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기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네. 정말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일에 같이 이제 합심하고 또 노력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 되돌아보시면 이거 정말 다 망에 빠진다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고 꼭 뭐 구세주가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떤 계기로 해서 네. 그게 바로 잡히고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감격하고 또 자부심도 회복하고 그런 반복이 있어요. 네. 앞으로도 그런 곡절을 겪기는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결국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라든가 나라의 주인다운 정말 주권 재민을 자랑할 만한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낙관적이고 긍정적이세요? 원래 성격이 그러신가요? 아니죠. 그게 이제 저도 뭔 일 있으면 낙관보다는 신중론 내지 비관론 쪽에 가까운데요. 그러세요? 예. 그것은 보다 더 큰 일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 과정이지. 네. 그러니까 참 슬퍼하고 이렇게 우울해하고 서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현실을 그냥 이렇게 덮어버리면 이러면 그 다음에 답이 없죠. 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해서 현실 속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살리고 키우고 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국민다운 도리지 그냥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개탄만 하고 아니면 잘못된 데서 나오는 이익을 자기도 좀 어떻게 분점하고 편성하는 국민 이건 아니죠. 그런데 근자에도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계속 싹수가 있겠다. 네. 이런 것을 가끔 느끼거든요. 이런 생각을 차차차차 이게 더 배양해 가면은 예. 좋은 그런 그 나라가 될 겁니다. 근자에 그 싹수가 있었다고 느끼셨던 때가 기억나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우선 그 민주정부, 예. 민주 세력이 선거 국민의 선택을 통해서 집권을 한다는 거. 아하. 그렇죠. 또 민주주의 하면 그냥 혼란만 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 네. 그런 것이 하나의 큰 그 희망이죠. 네. 오늘 아까부터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방송 시작할 때도 그렇고 방송 중에도 제가 느끼는 건데 굉장히 뭐랄까 유머가 풍부하신 분 같으세요. 한 변호사님이 원래 그렇게 말씀하고 하신다면서요. 이 세상이 각박할수록 유머와 해학을 가져야 한다. 예. 이게 어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런 것은 없고요. 예.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너무 이제 자기 속박, 예. 그리고 뭐 근심 걱정 예. 이런 데 이렇게 스스로 묶이다 보면은 네.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네. 좀 더 폭을 넓게 잡고 네. 그리고 또 조금은 이렇게 낙관적으로 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유머라는 게 저도 그 참 유머 한 서너 권 썼습니다만 책으로 써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정신적인 건강이라든가 네. 저력을 이렇게 키우는데 아주 그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가령 저보고 누가 어때 한가하시냐고 그러면 네. 그걸 한가하다 바쁘다 뭐 이런 쪽으로 정답을 내는 게 아니라 또요 조상 때부터 한가 아닙니까 한가죠. 그러니까 이제 꼭 의미가 있는 웃음도 좋지만은 예. 그냥 생활 속에
또 난센스에도 좋은 거예요. 예. 예컨대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식당에 가서 이 고기를 네. 먹으면 제가 그러지요. 이 봐라. 한우가 값도 비싸고 네. 모두 그게 좋다고 그러니 소도 한시를 우대한다. 이게 이제 난센스 아. 같지만 그러지 않은 것도 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뭐 화술이라고 할 건 없지만은 서로 뭐까 억눌리고 침침한 그런 공간, 침침한 시간에서 벗어나는 것이 네. 우리가 좋은 미래를 다짐하는데 하나의 그 정신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면으로 답을 내려면 유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그 말하거나 긁을 때 유머를 좀 썼다고 어떻게 유머가 맞냐고 예. 그 인상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명랑한 유머를 안 띌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그렇게 웃기냐고. 그럼 제가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중인격자 아닙니까? 이중인격자죠. 그리고 이제 아유 어떻게 이렇게 유머가 많냐고 그러면 아니 난 농촌 가난한 집에서 우리 어머니 젖만 먹고 컸는데 무슨 유머가 나한테 있어요. 이게 더 이상 하면은 방송을 하면은 이 청취자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연구를 하면은 예. 철학이 나오지 유머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음. 그냥 덜컥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자기 긍정의 효과도 있고 또 친화력도 있고 네. 그런 겁니다. 젊은 시절부터 원래 좋아하셨어요? 이런 유머를? 젊은 시절에는 그러고 저러고 할 경황이 없었던 것 같고 역설적으로 네. 고생하면서 유머도 성장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가령 저와 함께 진역을 살았다든가 네. 뭐 이렇게 어려운 때 같이 이제 뛴 사람들은 저로 말미암아서 많이 웃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제 유머를 권할 때 그랬죠. 유머의 좋은 점을 네. 얘기하면서 나아가서 내가 이걸 유머를 권하는 건 아직은 유머는 원료가 별로 그렇게 비싼 게 안 들어가도 되고 또 유머는 아무리 즐거워도 면세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안 들어가고 면세라면 우리 생활에서 모두 이렇게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서로 화목하고 네. 오늘의 근심에서 자기를 해방시키는 이런 화술이라고는 이상하지만 네. 그런 말씀이 참 중요하죠. 손자 손녀분들 있으신가요? 이게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유머를 좋아하시나요? 걔들은 제가 아까 어쨌든 예. 책을 대충 읽어보고 예. 우리 할아버지 성품 중에 이런 것도 예. 있구나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어디 책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교과서처럼 그런 유머가 아니죠. 예. 제가 어느 대학에 가서 뭐 이렇게 좀 심포지엄 주고 무게 있는 발표를 할 때 제가 그랬어요. 이 학교에 우리 손자가 다니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학부모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에는 학부모까지만 있고 학조부모라는 말이 없냐. 내가 이 학교의 학조부모다. 그렇게 하고 예. 나서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주장이라든가 예. 이걸 전개를 하죠. 네. 그런 점에서는 권할 만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청취자분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예요. 한승환 변호사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이셨구나. 근데 그 부분이 좀 뭐랄까요? 놀랐습니다. 이 어려움을 고초를 겪으시면서 오히려 유머가 많이 늘었다. 네. 그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너무 이렇게 끝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원래 이제 후배 법조인에게 한 말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후배 국민들이죠. 국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다. 청취자분들 뭐든지 괜찮습니다. 한승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법조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입직, 성취, 네. 뭐 합격이라든가 또는 그 어떤 그 지위가 이제 보장되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좋은 현상은 아니지만 판검사, 변호사 그러면 출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출세. 예. 예, 저는 그 합격한 사람들, 가령 연수원이라든가 법대 로스쿨이라든가 그 밖에 강연 때 그렇게 얘기해요. 예, 여러분 대단하다. 그 합격한 건 정말 소중한 그 자산이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힘의 바탕을 확보한 것이다. 네. 그런데 그걸 보통 출제했다 그러면 개인적인 입신을 말하는데 여러분 입신 좋습니다. 그러나 입신을 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까지 우리가 좀 나갑시다. 그 우리 법조인들이 뭐 우선 지식으로나 또는 행운으로나 뭔가 하여튼 토정 비결이 괜찮은 사람들이거든. 네. 그러니까 그걸 자기 개인의 편안함, 개인의 영화로움을 거기서 멈추지 말고 정말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요즘은 입신에 멈추지 말고 헌신합시다 하는 것이 최근에 제가 강연에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사실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뭐하지만은 아마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느꼈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어른이 계시다는 게 참 다행스럽다. 우리는 참 뭐랄까요, 행운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